한국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숙청 또는 혁명 같아 보인다. 트럼프가 회담 2시간 전 올린 이 글이 전 세계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단순한 압박용 발언이 아니었죠. 외신들은 일제히 한국 대통령, 정치적 사망 선고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동안 트럼프 앞에서 무너진 정상들을 떠올려 보세요. 젤렌스키는 쇼맨이라며 모독당했고 트리도는 아예 주지사라고 불리며 웃음거리가 됐죠. 모두가 예상했습니다. 이번에는 한국 차례라고. 하지만 회담장에서 전례 없는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트럼프가 직접 걸어나와 먼저 손을 내밀었어요. 그것도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말이죠. 그리고 그의 입에서 나온 충격적인 한마디. 미국은 100% 한국과 함께 있다. 2시간 전만 해도 그런 나라와는 사업할 수 없다던 바로 그 트럼프가요. 도대체 그 짧은 시간 사이에 무슨 마법이 일어난 걸까요? 한국은 어떤 비밀 카드를 꺼내든 걸까요?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버튼 가볍게 한번 눌러주시면 저 감동 이야기 서은비에게 정말 따뜻한 격려가 됩니다. 지금 어디에서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지 아래 댓글에 나눠주세요. 저는 그날 처음으로 미국이 밀리는 외교를 목격했습니다. CIA 20년 경력에도 없던 일이었죠. 트럼프가 먼저 손을 내밀었거든요. 그것도 한국 대통령에게 말입니다. 하지만 2시간 전까지만 해도 모든 게 정반대였습니다. 저는 마이클 앤더슨입니다. 국제외교 전문 칼럼니스트죠. 뉴욕타임즈에 칼럼을 기고하고 있습니다. 20년 동안 CIA와 협력해서 아프가니스탄, 우크라이나, 중동 외교 현장을 분석해왔어요. 트럼프 시대 백악관 외교 스타일 분석팀에도 소속되어 있었죠. 그런 제가 2025년 8월 25일 완전히 예상을 뒤엎는 장면을 본 겁니다. 그날 아침 제 핸드폰이 미친 듯이 울렸습니다. 트럼프의 트루스 소셜 때문이었어요. 한국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숙청 또는 혁명 같아 보인다. 그런 나라와는 사업을 할 수 없다. 오늘 백악관에서 한국의 새로운 대통령을 만난다. 이 글이 전 세계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즉시 상황의 심각성을 알아차렸어요. 트럼프의 트윗은 그날 외교계를 완전히 마비시켰거든요. 순식간에 연쇄 반응이 시작됐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급등했어요. 코스피는 장중에 3% 가까이 폭락했죠. 한국 정부 내부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외교부에서는 긴급회의가 소집됐고 청와대에서도 국가안보실 관계자들이 밤새 대책을 논의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외신들은 완전히 난리가 났습니다. CNN에서는 트럼프, 한국을 독재국가로 규정이라고 속보를 띄웠어요. 그런 나라와는 사업할 수 없다는 대목을 크게 부각시켰죠. BBC는 더 직설적이었습니다. 한국 대통령, 정치적 죽음 위기라고 헤드라인을 뽑았거든요. AP통신은 회담 2시간 전 폭탄 발언, 한미 관계 완전 파국이라고 보도했어요. 로이터는 트럼프, 한국과 거래 중단 시사라는 기사를 내보냈죠. 일본 언론들도 가세했습니다. 아사히 신문은 한미 동맹 위기, 동아시아 안보 지각 변동이라고 썼어요. 심지어 중국 관영 매체들도 미국, 한국과 결별 선언이라며 대서특필했죠.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회담 취소는 기정사실이라고 봤어요. 왜냐하면 저는 트럼프를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젤렌스키를 봤죠.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트럼프와 만난 후 어떻게 됐습니까? 트럼프는 젤렌스키에게 당신은 위대한 쇼맨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 자체가 모독이었어요. 전쟁 중인 대통령을 연예인 취급한 거죠. 회담 후 우크라이나 지원은 즉시 삭감됐습니다. 젤렌스키는 완전히 고립됐어요. 유럽 순방길에서도 트럼프한테 찍혔다는 시선을 받아야 했죠. 마크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프랑스 대통령인데도 트럼프 앞에서 완전히 쪼그라들었어요. 트럼프가 마크롱의 아내 나이를 거론하며 놀렸을 때 마크롱은 그저 어색하게 웃기만 했습니다. 회담 내내 비위 맞추기에 급급했거든요. 결국 프랑스는 나토 분담금을 대폭 늘려야 했어요. 마크롱의 지지율도 폭락했죠. 트리도는 아예 굴욕을 당했습니다. 캐나다 총리인데도 트럼프한테 주지사라고 불렸어요. 그것도 공개석상에서 말입니다. 캐나다가 미국의 5첫 번째 주가 되면 트리도 주지사가 될 수 있다고 했죠.
트리도는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못했어요. 회담 후 캐나다는 관세 폭탄을 맞았습니다. 트리도 정부는 결국 무너졌죠. 그런 트럼프가 한국에 대해서 숙청, 혁명, 사업 불가라는 단어들을 쓴 겁니다. 이미 끝났다는 뜻이었어요. 나는 전쟁을 본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전쟁 같은 회담 전야는 그날 처음 느꼈어요. 저는 서둘러 워싱턴 회담장으로 향했습니다. 외교 참사를 기록할 각오로 말이죠. 백악관 주변은 완전히 아수라장이었습니다. 각국 기자들이 몰려들었거든요. 독일 기자는 한국이 트럼프를 화나게 한 건 뭐지? 라고 궁금해했어요. 영국 기자는 이재명이 트럼프보다 먼저 떠날 것 같다고 냉소했죠. 프랑스 기자는 우리도 당했지만 한국은 더 심할 거야 라고 걱정했습니다. 일본 기자들은 오히려 안도하는 기색이었어요. 한국이 먼저 당해서 다행이라는 표정이었죠. 저도 솔직히 한국을 그리 크게 보지 않았거든요. 작고 예측 가능한 나라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한국이 뭘 할 수 있겠어? 동료 기자가 중얼거렸습니다. 트럼프한테 찍히면 끝이야. 젤렌스키, 마크롱, 트리도 다 당했잖아. 저도 동감이었어요. 이번엔 정말 망했다. 2시간 전에 저런 글을 올리다니. 다른 기자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회담장 입구에서 대기하는 동안 저는 확신했어요. 이건 실패할 것이라고. 20년 경력 중에서도 가장 긴장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보통 정상회담은 예측 가능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엔 달랐어요. 보안 검색도 평소보다 까다로웠습니다. 경호 요원들 표정도 심각했어요. 뭔가 일이 터질 것 같은 분위기였죠. 다른 외신 기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모두들 외교 참사라는 단어부터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오후 1시쯤 트럼프 의전팀이 갑작스럽게 움직였어요. 의자 배치를 변경했습니다. 원래 마주보는 형태였는데 나란히 앉는 구조로 바뀌었어요. 만년필 요청건도 수정됐죠. 한국 측에서 특별히 요청한 모델로 교체한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SUV 차종도 바뀌었어요. 독일차 대신 미국산으로 변경됐다는 소식이 들렸죠. 뭔가 이상하다. 저는 직감했습니다. 하지만 뭐가 이상한지는 알 수 없었어요. 미국 의전팀도 당황하는 기색이었습니다. 갑작스런 변경 요청들 때문에 바쁘게 뛰어다녔거든요. 누가 이런 걸 요청한 거지? 경호 요원 한 명이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트럼프가 회담장에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트럼프가 웃고 있었거든요. 그것도 진심 어린 미소였죠. 평소 트럼프는 회담장에 나올 때 무표정이었습니다. 권위를 보여주려는 의도였어요. 그런데 그날은 달랐죠. 이재명 대통령이 등장했을 때 트럼프는 직접 다가가서 손을 내밀었습니다. 먼저 말이에요. 뭐지? 트럼프가 먼저. 제 옆에 있던 프랑스 기자가 놀라며 중얼거렸습니다. 저건 트럼프가 아니야. 완전히 다른 사람 같은데? 독일 기자도 당황했어요. 저 역시 충격받았습니다. 이건 트럼프의 평소 패턴이 전혀 아니었거든요. 트럼프는 언제나 상대방이 먼저 인사하기를 기다렸습니다. 그게 그의 스타일이었어요. 권력의 서열을 보여주는 방식이었죠. 젤렌스키도 마크롱도 트리도도 모두 트럼프에게 먼저 다가가야 했거든요. 그런데 그날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트럼프가 먼저 움직였어요. 악수하는 모습을 보니 더욱 놀라웠습니다. 트럼프 특유의 과도하게 세게 쥐는 악수가 아니었거든요. 자연스럽고 편안한 악수였죠. 저건 뭐야? 기자들 사이에서 수군거림이 시작됐습니다. 트럼프가 저렇게 정중할 리가 없는데. 뭔가 준비된 게 있나? 그때 처음으로 저는 이게 뭔가 다르다고 느꼈습니다. 트럼프의 표정이 평소와 완전히 달랐어요. 경계하는 기색이 전혀 없었거든요. 오히려 호기심 어린 눈빛이었죠. 이재명 대통령 역시 침착했습니다. 전혀 위축되지 않았어요. 당당하면서도 자연스러웠죠. 다른 정상들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젤렌스키는 긴장해 있었고 마크롱은 비굴했고 트리도는 위축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재명은 달랐어요. 마치 오래된 친구를 만나는 것 같았습니다. 뭔가 준비된 게 있구나.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회담이 아니라는 걸 말이에요. 그 순간 그는 대통령이 아니었습니다. 지휘관이었어요. 두 사람이 회담장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며 저는 소름이 끼쳤습니다. 트럼프의 SNS 도발은 함정이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면 한국 측에서 뭔가 대비책을 준비한 것일 수도 있고요. 나는 처음으로 한국이라는 나라가 무서워졌습니다. 그때까지 저는 한국을 작은 나라라고 생각했었어요. 바보같이 말이죠. 하지만 그 순간 모든 게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날을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미국이 밀리는 첫 외교를 목격한 날을 말이에요. 회담장 문이 열리는 순간 저는 완전히 다른 세계를 목격했습니다. 트럼프가 이재명 대통령을 위해 직접 의자를 빼주는 장면이었어요. 전 세계 생중계로 방송되고 있는 상황이었죠. 하지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그 자리에 앉지 않았어요. 잠시 멈춰 트럼프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는 살짝 웃어 보였죠. 그 순간 찰나였지만 트럼프의 표정이 당황스러워 보였어요. 불쾌한 건지 놀란 건지 아니면 정말 당황한 건지 알 수 없었어요. 저는 즉시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모든 외국 정상들은 그 자리에 앉았거든요. 오바마 시절부터 시작해서 바이든 때까지 수십 명의 정상들이 미국 대통령이 빼준 의자에 그대로 앉았어요. 그게 예의라고 생각했죠. 마크롱도 그랬습니다. 젤렌스키도 마찬가지였고요. 심지어 중국 시진핑도 그 의자에 앉았거든요. 오직 한국의 대통령만이 그 자리를 피한 겁니다. 미국 외교관은 나중에 이렇게 말했어요. 이건 매우 드문 장면이었다. 제스처 외교의 서막이었다. 하지만 그 순간 저는 몰랐습니다. 이게 얼마나 정교한 계산인지 말이에요. 이재명 대통령이 앉지 않은 것은 오히려 트럼프에 대한 예의와 배려였습니다. 트럼프를 동등한 파트너로 대우한다는 메시지였어요. 트럼프도 그것을 알아챈 것 같았습니다. 그때부터 평소답지 않은 호의적인 제스처들이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트럼프는 예상 못한 반응에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권위적으로 행동했을 텐데 그날은 달랐어요. 결국 두 정상 모두 서서 서명을 하게 됐습니다. 트럼프도 뒤에서 서 있었어요. 그 순간부터 심리적 우위는 한국 쪽으로 기울기 시작했어요. 저는 20년 동안 수많은 정상회담을 분석해왔지만 이런 장면은 처음 봤습니다. 의자 하나로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는 걸 말이에요. 회담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 또 다른 놀라운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한국 대통령 전용 SUV가 백악관 앞에 도착했을 때였죠. 차종이 독특했습니다. 보통 한국 대통령들은 독일 벤츠나 BMW를 공식 차량으로 사용했거든요. 그런데 그날은 미국산 GM 서버번이었어요. 한국이 SUV 차종을 직접 요청했단 말인가? 제 옆에 있던 백악관 참관단 중 한 명이 중얼거렸습니다. 저도 의아했어요. 왜 굳이 미국 차를 선택했을까요? 나중에 알게 됐지만 이것도 치밀한 계산이었습니다. 트럼프의 자존심을 고려한 정밀한 설계였어요. 트럼프는 미국 제조업 부활을 늘 강조했거든요. 바이 아메리칸이라고 항상 말했죠. 그런 그에게 한국이 미국산 차를 타고 온 겁니다. 누가 이걸 요청했는가? 트럼프가 측근에게 물었습니다. 표정이 밝아져 있었어요. 회담장 내부로 들어가니 또 다른 감동적인 장면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백악관 방명록에 서명을 할 때였어요. 수제 만년필을 사용했는데 서명을 마친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그 펜을 즉석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선물한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은 그 펜을 유심히 살핀 후 말했습니다. 멋진 펜이군요. 정말 좋네요. 라는 뜻이었죠. 이재명 대통령이 답했습니다. 한국에서 만든 것입니다. 마음에 드신다면 기꺼이 선물하겠습니다. 트럼프가 그 펜을 들여다보며 감탄했어요. 이거 당신이 방금 쓴 펜이냐? 라고 물었죠. 그 순간 저는 한국의 세심한 준비가 그 자체로 외교 무기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단순한 만년필 하나가 아니었어요. 한국의 정성과 배려가 담긴 선물이었죠. 트럼프의 표정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감동받은 기색이 역력했어요.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SUV, 의자, 만년필까지 모든 게 연결되어 있다는 걸 말이에요. 한국이 회담의 첫 5분부터 의전전에서 압도적 선제 공격을 펼치고 있었던 겁니다. 회담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트럼프는 평소보다 조심스러웠어요. 함부로 큰 소리치지 않았죠. 북한 문제에 대해 이야기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북한은 정말 골치 아픈 문제죠. 트럼프가 말했어요. 평소 같으면 내가 김정은을 다룰 수 있다고 자랑했을 텐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북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은 대통령님입니다. 트럼프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관심이 생긴 거죠. 정말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라고 물었어요. 물론입니다. 대통령님이야말로 진정한 피스메이커가 될 수 있는 분이에요. 이재명 대통령이 말을 이었습니다. 대통령님께서 피스메이커가 되신다면 저는 페이스메이커로서 열심히 지원하겠습니다. 피스메이커는 평화를 만드는 사람, 페이스메이커는 속도를 조절하며 도와주는 사람이라는 의미였어요. 그 말을 들은 트럼프의 표정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웃음기가 돌기 시작했거든요. 저는 놀랐습니다. 트럼프가 노벨 평화상을 얼마나 갈망하는지 알고 있었거든요. 한국이 정확히 그 욕망을 간파한 거였어요. 피스메이커라. 좋은 표현이네요. 라며 트럼프가 환하게 웃어 보였죠. 그때부터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트럼프는 방어적이던 태도에서 우호적인 협상가로 변신했죠. 발언 톤이 낮아졌습니다. 농담도 섞어가며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한국 여자 골퍼들이 왜 그렇게 잘하는지 아세요? 라고 트럼프가 갑자기 물었습니다. 아마도 우리 민족의 손재주와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웃으며 답했어요. 해 뜨는 때부터 해 지는 때까지 연습한다고 들었어요. 정말 놀라워요. 라고 트럼프가 감탄했습니다. 이런 일상적인 대화가 오갔어요. 회담장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죠. 저는 놀라움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2시간 전만 해도 숙청을 운운했던 트럼프가 이렇게 친근하게 대화하고 있다니요. 회담이 중반으로 접어들 무렵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서류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트럼프가 이재명 대통령이 선물한 만년필을 다시 꺼내 들었어요. 정말 잘 만들어졌네요. 라고 다시 한번 감탄했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트럼프의 태도가 변하기 시작했어요. 경계심이 완전히 사라지고 있었거든요. 이재명 대통령은 끝까지 절대 먼저 웃지 않았습니다. 진중한 표정을 유지했어요. 오히려 트럼프가 먼저 웃기 시작했죠. 그것도 진심 어린 웃음이었습니다. 회담이 거의 끝나갈 무렵 트럼프의 입에서 놀라운 말이 나왔어요. 한국은 미국의 위대한 친구라고 칭찬을 했죠.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2시간 전만 해도 그런 나라와는 사업할 수 없다고 했던 사람이 말이에요. 미국 대표단도 한국 대표단도 모두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카메라 앞에서 이런 발언을 할 줄 몰랐거든요. 트럼프의 표정을 보니 진심이었어요. 연기가 아니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정말 스마트한 사람이다. 똑똑한 사람이다. 트럼프가 계속 말했어요. 회담이 끝나고 나서 저는 동료 기자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의자에서부터 승부가 갈렸어. 영국 기자가 말했어요. SUV, 만년필까지 모든 게 계산된 거였네. 독일 기자도 감탄했죠. 트럼프가 저렇게 변할 줄 누가 알았겠어? 프랑스 기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디테일 하나하나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은 순간이었거든요. 의자를 거절한 것부터 시작해서 미국산 SUV, 수제 만년필 선물까지. 모든 게 트럼프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한 전략이었던 거예요. 그 장면부터 트럼프는 말을 줄였습니다. 대신 경청하기 시작했어요. 제스처 하나로 시작된 외교가 분위기 전체를 지배한 겁니다. 모두 앉았지만 이재명만은 서 있었습니다. 그것이 전략이었어요. 의자에서부터 회담의 승패는 갈리기 시작했다고 봐도 무방했죠. 저는 그날 깨달았습니다. 외교는 큰 그림뿐 아니라 작은 디테일에서도 승부가 난다는 걸 말이에요. 한국은 트럼프가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접근했습니다.
정면 충돌 대신 세심한 배려와 전략적 제스처를 선택했어요. 그리고 그 전략은 완벽하게 통했습니다. 그럼에도 회담장 안은 정말 무거웠습니다. 얼어붙은 공기가 흐르고 있었어요. 트럼프의 SNS 폭탄 발언 이후 생긴 긴장감이 아직 완전히 풀리지 않았거든요. 장관들, 통역관들조차 숨소리를 죽이고 있었습니다. 모든 발언이 신중했어요. 대화라기보다는 심리전의 장이었죠. 저는 그런 분위기를 수없이 봐왔습니다. 트럼프는 대부분의 정상들에게 증오에 가까운 감정을 퍼붓곤 했거든요. 젤렌스키와 만났을 때도 그랬어요. 회담 내내 우크라이나를 압박했죠. 당신들이 러시아와 싸우는 건 미국 때문이 아니다라면서 지원 중단을 암시했습니다. 독일의 메르켈과 만났을 때는 더욱 노골적이었어요. 독일은 러시아 가스에 중독됐다면서 공개적으로 망신을 줬죠. 일본과의 회담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일본은 미국에 의존만 하고 자립하지 못한다고 질타했어요. 그런 트럼프가 한국과 마주 앉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2시간 전 숙청 발언의 여파가 아직 남아 있었어요. 회담장 안에 모든 사람들이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다음에 무슨 말이 나올지 예측할 수 없었거든요. 트럼프가 북한 문제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북한은 정말 골치 아픈 존재죠. 트럼프가 장황하게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김정은과의 만남, 비핵화 협상, 실패한 하노이 회담까지 모든 걸 늘어놓았습니다. 김정은과 3번이나 만났는데 결국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어요. 트럼프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섞여 있었어요. 핵무기는 그대로고 미사일은 더 늘어났죠. 중국은 뒤에서 도와주고 말이에요. 그러면서 한국을 흘끔흘끔 쳐다봤습니다. 너희도 별 수 없을 것이다라는 시선이었어요. 회담장 안은 더욱 조용해졌습니다. 통역관들도 긴장한 채로 메모를 하고 있었어요. 저는 이재명 대통령의 표정을 유심히 지켜봤습니다. 전혀 위축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트럼프의 말을 차분히 들으면서 무언가를 계산하고 있는 것 같았죠. 트럼프가 북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분위기를 정확히 읽고 입을 열었어요. 북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은 트럼프 대통령 당신입니다. 회담장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모두가 조용해졌을 때 그는 정확히 필요한 한마디를 던진 거였어요. 트럼프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관심이 생긴 거죠. 정말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물론입니다. 역사상 북한 최고 지도자와 직접 만난 미국 대통령은 당신이 유일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말을 이었어요. 김정은도 대통령님을 신뢰한다고 여러 번 공개적으로 말했죠. 그런 관계를 구축한 지도자는 당신뿐입니다. 그 말은 찬사였지만 동시에 외교적 올감이었습니다. 트럼프의 심리를 정확히 간파한 발언이었거든요. 트럼프는 늘 노벨 평화상을 갈망해왔습니다. 오바마가 받았을 때 질투심을 숨기지 않았어요. 나는 더 많은 평화를 만들었는데 왜 못 받느냐고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죠. 이재명 대통령이 정확히 그 욕망을 건드린 겁니다. 당신이라면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대통령님께서 피스메이커가 되시면 저는 페이스메이커로서 열심히 지원하겠습니다. 피스메이커.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라는 뜻이었어요. 그 한마디가 트럼프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트럼프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어요. 진짜 미소였습니다. 피스메이커라. 좋은 표현이네요. 트럼프가 중얼거렸습니다. 그 순간부터 회담의 분위기가 180도 바뀌었어요. 트럼프는 공격적이던 태도를 완전히 바꿨습니다. 협상 모드로 전환한 거죠. 한국이 도울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을까요? 트럼프가 물었어요. 우리는 북한과 같은 민족입니다. 언어도 통하고 문화도 비슷하죠. 이재명 대통령이 답했습니다. 남북이 대화의 다리 역할을 할 수 있다면 북미 관계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트럼프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말없이 집중해서 듣고 있었습니다. 김정은과의 만남에서 대통령님이 보여준 리더십은 전 세계가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계속 말했어요. 그 경험과 관계를 바탕으로 한반도 평화를 완성한다면 역사의 길이 남을 업적이 될 것입니다. 이재명은 트럼프의 욕망을 간파하고 그것을 정교하게 이용하고 있었어요.
트럼프는 점점 더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이 중재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북한을 가장 잘 아는 나라입니다. 북한도 파악하고 있고 미국의 입장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어요. 트럼프의 표정이 밝아졌어요. 마치 새로운 기회를 발견한 것 같았습니다. 흥미롭네요.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트럼프가 몸을 앞으로 기울였어요. 완전히 대화에 몰입한 모습이었죠. 우선 남북 간 대화를 재개하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겠죠. 이재명 대통령이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북한의 진정한 의도를 파악하고 미국에 전달하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북한이 정말로 비핵화할 의지가 있는지 아니면 시간 끌기인지 정확히 판단할 수 있어요. 트럼프가 손을 턱에 괴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김정은과 다시 만날 필요가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겠죠. 이재명 대통령이 답했어요. 한국이 사전에 북한과 충분히 조율한 후 성공 가능성이 높을 때 만남을 추진하는 게 좋겠습니다. 트럼프의 눈빛이 번쩍였어요. 그거 좋은 아이디어네요. 실패할 위험을 줄일 수 있겠어요. 그때부터 트럼프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습니다. 공격적이던 모습은 사라지고 협력적인 파트너가 된 거죠. 한국이 그런 역할을 해준다면 정말 고맙겠네요. 트럼프가 말했습니다. 회담장 분위기도 완전히 바뀌었어요. 긴장감은 사라지고 협력적인 분위기가 됐죠. 양국 참모진들도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이렇게 급격한 변화를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저는 그 광경을 보며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한 문장, 아니 한 단어로 상황을 바꿀 수 있다니요. 북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은 당신입니다. 이 한마디가 트럼프의 마음을 완전히 돌려놓은 겁니다. 그 순간부터 회담은 이재명의 무대가 되었어요. 트럼프는 더 이상 압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한국의 제안을 경청했죠. 경주에서 열리는 APC 정상회의에 참석하실 계획이신가요? 가능하다면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도 만남을 추진해보죠라고 이재명 대통령이 물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제안에 트럼프의 얼굴이 완전히 밝아졌어요. 매우 슬기로운 제안이네요. 한국에서 만난다면 더 의미가 있겠어요. 갈 수 있다고 봅니다. 라며 트럼프가 여러 번 치켜세웠어요. 그리고 놀라운 말이 나왔습니다. 당신은 진짜 전사네요. 트럼프가 이재명 대통령을 보며 말했어요. 당신은 미국으로부터 완전한 지원을 받게 될 겁니다. 여러 사람 앞에서 이런 말을 하는 트럼프를 저는 처음 봤습니다. 다른 정상들에게는 절대 하지 않던 말이었거든요. 당신은 위대한 사람이고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한국은 당신과 함께 더 높은 곳에서 놀라운 미래를 갖게 될 것입니다. 저는 언제나 당신과 함께 있겠습니다. 트럼프가 연달아 극찬을 쏟아냈어요. 심지어 직접 메모지에 메시지를 써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감정적인 공감대를 형성했어요. 우리 둘은 비슷한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통령님과 저 모두 암살 위협을 받았던 경험이 있죠. 과거 암살 시도로 목숨을 잃을 뻔했던 상황을 언급한 거였어요. 트럼프도 공감했습니다. 자신도 암살 시도를 당했던 경험이 있었거든요. 그래요. 우리는 정말 비슷하네요. 두 정상 사이에 특별한 유대감이 형성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회담 후반부로 갈수록 트럼프는 더욱 친근해졌어요. 모든 대화가 자연스럽고 편안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의 심리를 완벽하게 파악하고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트럼프가 원하는 것은 존경이었습니다. 특히 역사적 업적에 대한 인정이었어요. 그 욕망을 정확히 건드린 것이 피스메이커라는 표현이었죠. 한마디로 트럼프를 완전히 돌려세운 겁니다. 저는 그 순간을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한국의 외교가 얼마나 정교하고 전략적인지 보여준 순간이었거든요. 트럼프를 적으로 만들지 않고 오히려 협력자로 바꿔놓은 거였어요. 그것도 단 한 문장으로 말이에요. 그러나 회담이 본격적인 협상 단계로 접어들자 트럼프의 진짜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딜의 기술이라는 책을 쓴 사람답게 트럼프는 거래에 있어서는 정말 무서웠어요.
상대방을 완전히 굴복시키는 게 그의 스타일이었죠. 이제 진짜 이야기를 해보죠. 트럼프가 말했습니다. 표정이 다시 진지해져 있었어요. 한국이 미국에 투자해야 하는 액수를 정해야겠어요. 트럼프가 서류를 펼치며 말했습니다. 1천억 달러 규모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숫자였어요. 우리나라 GDP의 5%가 넘는 금액이었죠. 일본은 5,500억 달러를 약속했거든요. 트럼프가 덧붙였습니다. 저는 놀랐어요. 일본이 그런 천문학적 액수를 약속했다니요. 하지만 한국은 다르죠. 1,000억 달러면 충분할 겁니다. 트럼프의 조건이 이어졌습니다. 단, 투자처는 내가 정하겠습니다. 어떤 산업에 얼마씩 투자할지는 미국이 결정할 거예요. 이것이 바로 트럼프식 딜이었습니다. 무조건 항복을 강요하는 거죠. 다른 나라들은 모두 이런 조건을 받아들였어요. 선택권이 없었거든요. 트럼프와 싸우다가는 관세 폭탄을 맞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로 돈만 내고 있었어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트럼프가 이재명 대통령을 바라봤습니다. 답은 정해져 있다는 식이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전혀 다른 방향으로 접근하는 것 같았어요. 회담장에서 투자 방식에 대한 논의가 시작됐을 때 한국 측의 반응이 예상과 달랐습니다. 보통 다른 나라 정상들은 트럼프가 제시한 조건을 그대로 수용했거든요. 별다른 이견 없이 알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일반적이었어요. 그런데 한국은 달랐습니다. 투자 규모 자체보다는 방식에 대해 깊이 들어가려는 모습이었어요. 저는 그때 한국이 완전히 다른 게임을 하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회담장에서 오고 간 대화를 보니 한국은 단순한 현금 지원보다는 기업 투자와 정부 지원을 결합한 구조를 선호하는 것 같았어요. 트럼프는 처음에 의아해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나라가 드물었거든요. 하지만 한국 측 설명을 들어보니 나름 논리가 있어 보였어요. 실제 기업들이 투자해서 일자리도 만들고 기술 교류도 하겠다는 거였죠. 숫자는 비슷하지만 접근 방식이 전혀 달랐습니다. 트럼프는 즉시 들어오는 현금을 중요하게 봤지만 한국은 장기적인 구조를 설계하려는 것 같았어요. 논의 과정에서 한국의 강점 분야들이 거론됐습니다. 조선업, 반도체, 바이오 분야 등이었어요. 이 부분에서 한국의 전략이 엿보였습니다. 이미 경쟁력을 가진 분야에서 미국 시장을 공략하겠다는 의도로 보였거든요. 트럼프는 이런 세부적인 계산까지는 깊이 파악하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결국 합의가 이루어졌지만 저는 양측이 서로 다른 그림을 그리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회담 후 트럼프는 만족스러워하는 기색이었어요. 숫자상으로는 자신이 원하는 걸 얻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죠. 하지만 실제 구조를 들여다보면 한국이 훨씬 유리한 조건을 만들어낸 것 같았습니다. 한국 정부는 직접 현금을 지불하는 게 아니라 기업 투자를 지원하는 역할이었어요. 리스크는 줄이고 기회는 늘리는 구조였죠. 게다가 한국 기업들이 미국 시장에서 사업을 확장할 수 있는 기회까지 얻었습니다. 나중에 미국 내부에서도 한국의 협상이 더 전략적이었다는 분석이 나올 정도였어요. 정작 무역 구조상 부담은 대부분 미국 쪽에서 지게 될 가능성이 높았거든요. 한국은 정부 지원을 바탕으로 기업들이 더욱 공격적으로 미국 시장에 진출할 수 있게 됐죠. 반면 일본은 어떨까요? 일본은 5,500억 달러를 그냥 약속해버렸어요. 정해진 산업 분야도 없이 트럼프가 원하는 대로 투자하겠다고 했죠. 완전한 깡통 약속이었습니다. 일본이 그 대가로 얻은 건 뭐였을까요? 트럼프의 트위터 자랑질 한 줄이 전부였어요. 일본이 미국에 5,500억 달러를 투자한다. 위대한 딜이다. 이게 일본이 받은 전부였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전략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나는 부분이었어요. 트럼프는 돈을 원했고 일본은 돈을 줬습니다. 단순한 거래였어요. 하지만 한국은 다른 접근을 했죠. 우리는 설계를 남겼습니다. 1,000억 달러였지만 의미가 완전히 달랐어요. 그들은 딜을 했고 우리는 미래를 산 겁니다. 회담 중에 또 다른 놀라운 요청이 나왔습니다. 조선업 이야기를 좀 해보죠. 트럼프가 갑자기 말했어요. 미국 조선업이 완전히 망했거든요. 중국에 밀려서 경쟁력이 없어졌어요.
트럼프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한국이 도와줄 수 있을까요? 미국 조선업을 살려주세요. 이건 정말 놀라운 요청이었어요. 미국이 한국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상황이었거든요. 일본에도 같은 요청을 했는데 거절당했어요. 트럼프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일본은 자기들도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이재명 대통령이 신중하게 답했어요. 전체를 다 맡을 수는 없지만 일부는 협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요? 트럼프의 표정이 밝아졌어요. 한국 조선업 기술력은 세계 최고잖아요. 부산의 조선소들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트럼프가 한국 조선업을 극찬했습니다.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모두 세계적인 기업들이죠. 그런 기술력으로 미국 조선업을 도와준다면 정말 고맙겠어요. 이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미국이 한국에 완전히 의존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말이에요. 미국 스스로 자립할 수 없음을 인정한 셈이었거든요. 어느 정도 규모로 생각하고 계신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물었습니다. 필라델피아 조선소부터 시작하면 어떨까요? 한화에서 인수한 그 조선소 말이에요. 트럼프가 구체적으로 제안했어요. 한화가 이미 거기서 잘하고 있잖아요. 그 노하우를 다른 조선소에도 적용하면 좋겠어요. 한화 필라델피아 조선소는 정말 성공 사례였습니다. 한국 기술로 미국 조선업을 되살린 케이스였어요.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단계적으로 접근해야겠죠. 이재명 대통령이 신중하게 답했어요. 당연히 그래야죠. 너무 성급하게 하면 안 되니까요. 트럼프가 동의했습니다. 이 대화를 듣고 있던 저는 소름이 돋았어요. 미국이 한국에게 제조업 전반을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상황이 된 거였거든요. 조선업뿐만 아니라 반도체, 배터리, 철강 등 여러 분야에서 한국의 기술력을 인정하고 있었어요. 한국 없이는 안 된다는 걸 미국 스스로 인정한 셈이었죠. 회담이 거의 끝나갈 무렵 트럼프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오늘 정말 좋은 딜을 했네요. 트럼프는 자신이 승리했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한국이 1,000억 달러를 투자하고 조선업도 도와준다고 했잖아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진짜 승자가 누구인지 말이에요. 한국은 돈을 쓰지 않고도 미국 시장 진출 기회를 얻었어요. 게다가 리스크까지 줄였죠. 조선업 협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국 기술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보여줄 기회였거든요. 트럼프가 이런 구조를 제대로 파악했을지는 의문이었어요. 숫자에만 현혹되어 본질을 놓친 것 같았습니다. 회담 결과를 정리해보면 이랬어요. 한국은 최소한의 리스크로 최대한의 기회를 얻었습니다. 미국은 숫자상으로는 만족했지만 실질적으로는 한국에 더 많이 의존하게 됐어요. 정말 완벽한 전략이었습니다. 모두가 숫자만 봤지만 한국은 설계를 본 거였어요. 그 차이가 결과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회담이 끝나고 며칠 후 저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에 오기 전에 일본을 먼저 방문했다는 거였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일정상의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지리적으로 일본을 거쳐서 오는 게 편할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자세히 조사해보니 완전히 달랐어요. 이건 1965년 한일 국교 정상화 이후 최초의 일이었습니다. 60년 가까운 세월 동안 단 한 번도 없었던 일이었어요. 역대 한국 대통령들은 모두 미국을 먼저 방문했거든요. 모두 예외 없이 워싱턴을 먼저 찾았습니다. 그게 당연한 순서라고 여겨졌거든요. 한미 동맹이 한국 외교의 기축이니까 미국부터 가는 게 정석이었죠. 외교부 관료들도 청와대 참모들도 언론들도 모두 그렇게 생각해왔어요.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은 그 60년 관례를 단숨에 깨뜨린 겁니다. 모두가 미국을 먼저 기대했지만 그는 일본을 먼저 선택했어요. 저는 이 사실을 알고 나서야 한미 회담의 진짜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트럼프가 그토록 우호적으로 나온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것이었어요. 한국이 미국에만 의존하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보낸 거였거든요. 그 단순한 순서 하나로 외교의 프레임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일본 방문 당시 상황을 자세히 살펴보니 더욱 놀라웠어요. 하네다 공항에 도착했을 때부터 일본 측의 환영 분위기가 남달랐다고 해요. 보통 한국 대통령 방일 때와는 차원이 달랐다고 하죠.
이시바 총리가 직접 영접에 나섰고 일본 언론들도 대대적으로 보도했어요. 도쿄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가 만났을 때 완전히 새로운 톤의 대화가 오갔더라고요. 과거 한일 정상회담을 생각해보면 정말 극적인 변화였어요. 2019년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총리 회담은 20분 만에 끝났습니다. 서로 다른 주장만 반복하다가 결렬됐죠. 2018년 평창 올림픽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베 총리가 왔지만 실질적 성과는 없었고요. 그전에도 계속 그랬습니다. 2000년대 들어서는 제대로 된 한일 정상회담을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였어요. 항상 역사 문제부터 시작됐습니다. 위안부 문제, 독도 문제, 야스쿠니 신사참배, 교과서 문제 등등. 감정적인 대립이 먼저 나오고 실질적 협력은 뒷전이었어요. 양국 정상들이 만나면 서로 다른 역사 인식을 확인하고 헤어지는 게 고작이었죠. 그런데 이번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매몰되지 않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첫마디부터 이렇게 선언했어요. 역사를 잊자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미래를 위해서는 실용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시바 총리도 놀란 표정이었어요. 예상했던 시나리오와 완전히 달랐거든요. 일본 관방장관도 나중에 이런 한일 정상회담은 처음이라고 평가했을 정도였죠. 청정 에너지 분야에서 협력하면 어떨까요? 이재명 대통령이 구체적인 제안을 내놓았습니다. 한국의 배터리 기술과 일본의 수소 기술을 결합하면 시너지가 날 것 같은데요. 이시바 총리의 얼굴이 완전히 밝아졌어요. 정말 좋은 아이디어네요. 탄소 중립을 위해서는 양국 협력이 필수죠. 일본도 2050년 탄소 중립을 선언한 상황이었거든요. 한국의 배터리 기술이 절실히 필요했어요. 대화가 이어질수록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AI 분야는 어떨까요? 한국의 반도체와 일본의 로봇 기술을 연결하면 인구 감소 문제도 함께 고민해봐야 할 것 같아요. 양국 모두 고령화가 심각하니까요. 일본은 이미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고 한국도 빠르게 그 길을 따라가고 있었어요. 공통된 고민이었죠. 디지털 전환도 함께 추진하면 좋겠어요. 각각 하는 것보다 협력하면 효율적일 텐데요. 역사 문제는 한마디도 나오지 않았어요. 오직 미래 지향적인 협력 방안만 논의됐죠. 이시바 총리는 나중에 측근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완전히 새로운 한국을 만났다. 일본 외무상도 이런 건설적인 대화는 오랜만이라고 평가했어요. 역사보다 실리를, 감정보다 실용을 선택하겠다는 메시지가 확실히 전달된 거였어요. 그리고 17년 만에 정상 공동 언론 발표문이 나왔습니다. 2007년 노무현 대통령과 아베 총리 회담 이후 처음이었습니다. 그동안 한일 정상회담은 늘 껄끄럽게 끝났어요. 2008년, 2009년, 2010년대 내내 제대로 된 공동 발표문 하나 나오지 못했거든요. 서로 다른 입장만 확인하고 헤어지는 시기였죠. 공동 발표문 같은 건 꿈도 꿀 수 없었습니다.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도 있었지만 이것도 결국 파기됐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양국이 공식적으로 합의문을 발표한 거예요. 한일 양국은 미래 지향적 동반자 관계를 구축한다. 청정 에너지, 첨단 기술, 인구 문제 등에서 적극 협력한다. 영내 평화와 번영을 위해 공동 노력한다. 셔틀 외교를 조기에 복원하여 정상 간 소통을 정례화한다. 일본 언론들은 이를 실용 외교의 승리라고 평가했어요. 아사히 신문은 새로운 한국 외교의 출발이라고 썼고 마이니치 신문은 감정을 넘어선 전략적 사고라고 분석했죠. 요미우리 신문도 한일 관계의 새로운 전환점이라고 보도했어요.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경제 협력에 특히 주목했어요. 한일 경제 동맹 시대에 열린다는 제목으로 대서특필했죠. 일본 재계도 환영했어요. 게이 달렌 회장이 한국과의 기술 협력이 일본 경제의 새로운 동력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거든요. 일본 네티즌들의 반응도 과거와 달랐어요. 이런 실용적 접근이 좋다, 서로 윈윈하는 관계로 가자는 댓글들이 많았어요. 하지만 저는 더 깊은 의도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일본 먼저 방문은 미국에 보내는 무언의 메시지였어요. 나는 지역 균형의 중심에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미국에만 의존하지 않겠다는 거였죠.
일본과도 중국과도 다른 나라들과도 균형 잡힌 관계를 유지하겠다는 의지였어요. 특히 중국을 의식한 부분도 있었을 거예요. 한중일 삼각관계에서 한국이 주도권을 쥐겠다는 신호였죠. 트럼프 같은 사람에게는 이런 메시지가 오히려 더 효과적이었을 겁니다. 한국이 우리 없이도 할 수 있구나라고 생각하게 만들었거든요. 그러면 트럼프는 한국을 더 소중하게 여기게 됩니다. 잃을까봐 걱정하게 되는 거죠. 실제로 한미회담에서 트럼프가 보인 태도가 그걸 증명했어요. 평소 같으면 일방적으로 요구만 했을 텐데 그날은 협력적이었거든요. 일본 방문의 효과였다고 봐야죠. 실용을 향한 메시지가 결국 본질을 바꾼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방위를 통해 이제부터는 내가 리드하겠다고 선언한 셈이었어요. 미국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한국이 주도하는 외교를 하겠다는 거였죠. 그 전략이 한미회담에서 빛을 발한 겁니다. 저는 그제서야 이해했어요. 왜 트럼프가 그렇게 달라졌는지 말이에요. 한국이 더 이상 예측 가능한 나라가 아니었거든요. 언제든지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는 나라가 된 거였어요. 그래서 트럼프가 조심스러워한 겁니다. 일본 언론들도 이런 변화를 예리하게 포착했어요. 이재명 대통령의 대일 중시는 미국에 보내는 메시지다. 마이니치 신문의 분석이었습니다. 요동치는 국제 질서 속에서 한국이 선택한 전략적 포지셔닝이다. 정확한 분석이었어요. 한국이 미중 갈등, 한미일 협력, 북핵 문제 등 복잡한 상황 속에서 자신만의 길을 찾아가고 있다는 걸 일본도 인정한 거였죠. 아사히 신문은 더 구체적으로 분석했어요. 한국이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통해 외교적 선택권을 넓혔다. 이는 미국과의 협상에서도 더 유리한 위치를 확보하기 위한 전략으로 보인다. 도쿄에서 워싱턴으로. 이 순서 자체가 외교적 혁명이었습니다. 과거에는 워싱턴의 눈치를 보며 도쿄를 방문했다면 이번에는 도쿄에서 자신감을 얻어 워싱턴으로 간 거예요. 그 자신감이 트럼프와의 회담에서 빛을 발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전혀 위축되지 않았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었어요. 일본에서 이미 성공적인 외교를 경험했기 때문이었죠. 17년 만에 공동 발표문이라는 성과도 얻었고 일본 언론의 호평도 받았어요. 일본 재계의 환영도 받았고 양국 국민들의 반응도 나쁘지 않았죠. 그 경험이 워싱턴에서의 자신감으로 이어진 겁니다. 이제 우리는 어떤 조건에서도 협력할 준비가 되었다. 이재명 대통령의 마음속 다짐이었을 거예요. 일본과의 관계 개선으로 외교적 선택권이 넓어졌으니까 미국과도 더 당당하게 협상할 수 있었던 거죠. 저는 이 모든 걸 알고 나서 소름이 돋았어요. 한 번의 방문 순서 변경이 이토록 큰 파급 효과를 낼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저 일본부터 들렀다가 미국으로 간 것뿐인데 전체 외교 구도가 바뀐 겁니다. 믿을 수 있던 도착 경로가 달라졌어요. 과거에는 미국, 일본 순서로 눈치를 보며 외교했다면 이번에는 일본, 미국 순서로 주도권을 쥐고 외교한 거죠. 그 차이가 결과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트럼프가 나의 위대한 친구라고 부르게 만든 것도 결국은 일본 방문부터 시작된 전략의 결과였어요. 한국 외교의 새로운 시대가 열린 순간이었습니다. 더 이상 미국의 부속품이 아니라 독립적인 외교 주체로서의 한국이 등장한 거였어요. 그 출발점이 바로 일본 먼저 방문하기였던 셈이죠. 정말 놀라운 전략이었습니다. 불확실했던 상황이 평정을 되찾은 순간이었어요. 일본부터 그리고 미국으로. 이 순서가 모든 걸 바꿔놓았습니다. 회담의 후반부로 접어들면서 트럼프가 갑자기 예상치 못한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안보 문제였어요. 그동안 경제협력, 북한 문제 등으로 화기애애했던 분위기가 순식간에 무거워졌죠. 미군 기지 문제를 한번 정리하고 싶어요. 트럼프가 말을 꺼냈습니다. 저는 긴장했어요. 주한미군 문제는 늘 민감한 사안이었거든요. 트럼프는 이미 독일, 일본 등에서도 비슷한 요구를 했었어요. 주둔비 증액이나 기지 운영 방식 변경 같은 것들이었죠. 현재 기지 운영 방식에 대해 좀 이야기해보죠. 트럼프의 목소리에 진지함이 섞여 있었어요. 지금은 임대 형태로 되어 있는데 이걸 좀 바꿀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 말을 듣는 순간 회담장 분위기가 확 바뀌었습니다. 한국 대표단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미국 측에서도 약간 긴장하는 기색이 보였죠. 기지용 토지는 임대가 아닌 미국 소유로 하면 어떨까요? 트럼프가 본격적으로 요구를 꺼냈습니다. 임대가 아닌 소유로 하자고요?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이건 정말 파격적인 요구였거든요. 세계 어느 나라도 외국 군대에게 토지 소유권을 넘겨준 사례는 거의 없었어요. 독일도 안 했고 일본도 안 했죠. 필리핀에서도 미군이 철수할 때 모든 시설을 반환했거든요. 그런데 한국에는 소유권을 요구하는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당황하지는 않았지만 신중해 보였죠. 소유라고 하시면? 이재명 대통령이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지금처럼 한국 정부가 임대해주는 방식이 아니라 미국이 직접 소유하는 거예요. 트럼프가 구체적으로 설명했어요. 그래야 기지 운영이 더 효율적이고 안정적이죠. 저는 그 순간 트럼프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소유권을 갖게 되면 한국 정부의 통제에서 벗어날 수 있거든요. 기지 확장이나 용도 변경도 자유롭게 할 수 있고요. 무엇보다 한국이 언젠가 기지 반환을 요구할 위험을 없앨 수 있었어요. 정말 치밀한 계산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요구였어요. 주권 문제와 직결되는 사안이었거든요. 회담장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양쪽 참모진들도 긴장한 표정이었어요. 이런 민감한 문제가 갑자기 튀어나올 줄 몰랐던 거죠. 이재명 대통령이 신중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대통령님, 이 부분은 좀 더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현재 협정도 있고 법적 검토도 해야 하고요. 트럼프가 약간 아쉬운 표정을 지었어요. 그럼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겠어요? 물론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좀 필요하겠어요. 이재명 대통령의 답변이었습니다. 일단 그 자리에서는 이렇게 마무리됐지만 저는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트럼프는 한 번 꺼낸 요구를 쉽게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었거든요. 회담이 끝나고 며칠 후 예상했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국 외교부가 공식 입장을 발표한 거예요. 소유권 이전 관련 요청은 없었습니다. 외교부 대변인의 브리핑이었어요. 하지만 더 흥미로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며칠 후 워싱턴 포스트에 흥미로운 분석 기사가 나왔거든요. 한 국제법 전문가가 쓴 칼럼이었어요. 주한미군 기지는 임대가 아닌 양도된 형태다. 1953년 한미상호방 위조약에 따라 한국이 주권적 결정으로 미군 주둔을 허용한 것이지 부동산 임대차 관계가 아니다. 이 칼럼이 모든 걸 정리해버렸습니다. 기지는 임대가 아니다. 역사는 양도로 남았다. 이 한마디가 트럼프의 요구를 완전히 무력화시킨 거였어요. 트럼프가 말하는 임대라는 개념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게 명확해졌거든요. 한국이 미군 주둔을 허용한 건 임대나 대여가 아니라 동맹을 위한 양도라는 뜻이었어요. 즉, 한국의 주권적 결정에 의한 것이라는 거죠. 트럼프의 소유권 요구는 이런 역사적 맥락을 완전히 무시한 것이었어요. 워싱턴 포스트에 이 분석이 나온 후 미국 내부에서도 분위기가 달라진 것 같았습니다. 보통 다른 나라들은 미국의 요구에 쩔쩔매거든요. 거부하기보다는 협상하려고 하죠. 그런데 한국은 달랐어요. 명확하게 선을 그은 겁니다. 워싱턴 포스트 칼럼이 나온 이후 다른 미국 언론들도 비슷한 분석을 내놓기 시작했어요. CNN에서도 주한미군 기지는 임대 관계가 아니다라는 기사가 나왔고 뉴욕타임스도 한미 동맹의 역사적 배경을 다룬 기사를 실었어요. 모두 같은 결론이었습니다. 1953년 협정에 따라 한국이 주권적 결정으로 미군 주둔을 허용한 것이지 부동산 임대차 관계가 아니라는 거였어요. 저는 이런 반응을 처음 봤습니다. 과거 같으면 한국이 검토해보겠다, 협의하겠다 이런 식으로 애매하게 넘어갔을 텐데요. 이번엔 국제법적 논리가 한국 편을 들어준 거였어요. 그것도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역사적 사실과 법적 근거로 설명한 거죠. 미국 측에서도 더 이상 이 문제를 강하게 밀어붙이기 어려워 보였어요. 국제법 전문가들이 한국 편을 들어주고 있었거든요. 트럼프도 며칠 후부터는 이 문제를 더 이상 거론하지 않았죠.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건 교전 전에 라인을 그은 거라는 걸 말이에요. 한국이 여기까지는 안 된다는 선을 명확히 한 거였어요.
트럼프는 규칙을 바꾸려 했고 한국은 원칙을 재확인한 겁니다. 그 후 며칠 동안 이 문제는 조용히 사라졌어요. 미국에서는 다른 접근을 시도해 볼 법도 했지만 국제법적 근거가 명확하다 보니 더 이상 밀어붙이기 어려웠던 것 같아요. 한국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원칙적 입장을 유지했어요. 저는 이 과정을 지켜보며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한국 외교의 일관성과 원칙이 정말 인상적이었거든요. 미국의 압박에도 굴복하지 않고 자국의 입장을 당당하게 지킨 거였어요. 동시에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논리적으로 대응한 것도 놀라웠어요. 트럼프 같은 사람을 상대할 때는 이런 접근이 더 효과적이었을 겁니다. 소리 지르거나 감정적으로 반발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나거든요. 하지만 차분하게 역사적 사실과 법적 논리로 대응하면 트럼프도 함부로 밀어붙이기 어려워해요. 워싱턴 포스트 칼럼의 그 한마디는 거래의 무대를 흔드는 동시에 이 나라의 자존을 지켜낸 순간이었습니다. 미국도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한국의 입장이 역사적으로, 법적으로 타당했거든요. 며칠 후 트럼프가 다른 방향으로 화제를 돌렸어요. 한국의 국방비 증액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지 소유권 문제는 더 이상 거론하지 않더라고요. 아마 측근들이 이건 무리다라고 조언했을 것 같아요. 역사적으로도 법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한국을 압박하기 어려운 사안이었거든요. 국방비 문제로 넘어가는 것도 한국에는 유리했어요. 국방비는 이미 꾸준히 늘려왔던 부분이었거든요. 새로운 부담이 아니었죠. 당연히 증액할 계획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있게 답했어요. 우리 안보는 우리가 책임져야죠. 이 답변도 인상적이었어요. 수동적으로 증액하겠다가 아니라 우리가 책임져야 한다고 한 거거든요. 주체적인 자세였죠. 트럼프도 이 부분에는 만족하는 표정이었어요. 좋습니다. 그럼 구체적인 계획을 나중에 협의하죠. 기지 소유권 문제는 이렇게 마무리됐습니다. 트럼프의 요구는 관철되지 않았어요. 한국이 명확하게 선을 그었거든요. 하지만 양국 관계가 악화되지도 않았어요. 한국이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저는 이 일련의 과정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외교가 단순한 거래를 넘어 전략이었다는 것을 말이에요. 나는 여기서 또 다른 메시지를 읽었습니다. 외교는 늘 보이지 않는 선에서도 전개된다는 걸 말이에요. 겉으로는 협력적이고 우호적이지만 핵심 이익에서는 절대 양보하지 않는 거였어요. 기지 문제는 한국에게 주권과 직결된 사안이었거든요. 여기서 물러서면 다른 요구들도 계속 들어올 수 있었어요. 그래서 명확하게 선을 그은 거였죠. 동시에 트럼프의 체면도 살려준 거예요. 공개적으로 망신 주지 않고 조용히 정리한 거거든요. 정말 섬세한 외교였습니다. 미국 언론들도 나중에 이 부분을 계속 주목했어요. 한국이 트럼프의 무리한 요구를 우아하게 거부했다고 분석했죠. 워싱턴 포스트는 후속 기사에서 한국 외교의 성숙함을 보여준 사례라고 재평가했어요. 저는 그때 느꼈습니다. 이 나라를 저는 여전히 오해해왔다고 말이에요. 작고 약한 나라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매우 전략적이고 원칙이 있는 나라였던 거예요. 미국의 압박에도 굴복하지 않고 자신들의 입장을 당당하게 지킬 수 있는 나라였죠. 그것도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역사와 법리로 설득하는 성숙한 외교를 하는 나라였어요. 기지는 임대가 아니다. 역사는 양도로 남았다. 워싱턴 포스트의 이 한마디가 모든 걸 말해주었습니다. 한국이 얼마나 자신들의 역사와 주권을 소중히 여기는지, 그리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치밀하게 준비하는지를 보여준 거였어요. 트럼프도 인정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한국이 만만한 상대가 아니라는 것을 말이에요. 회담이 끝나고 저는 정말 놀라운 변화를 목격했습니다. 전 세계 언론들이 한국을 보는 시각이 완전히 달라진 거였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성공적인 회담 정도로 여겨졌던 것이 점점 더 큰 의미로 해석되기 시작했거든요. 가장 먼저 주목한 건 일본 언론들이었습니다. 일본의 대표적인 외교 전문 매체인 니혼닷컴에서 흥미로운 분석 기사를 내놓았어요. 역사 문제를 넘어선 미래 지향 외교라는 제목이었습니다. 기사 내용을 보니 정말 놀라웠어요. 이재명 대통령의 방일이 단순한 의례적 방문이 아니었다.
이는 한국 외교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보여주는 전략적 선택이었다. 이런 평가가 나온 거예요. 일본이 한국 외교를 이렇게 분석한 건 정말 드문 일이었습니다. 과거에는 늘 한국이 일본에 양보를 요구한다는 식의 기사만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번엔 완전히 달랐어요. 한국의 전략적 사고를 인정한 거였죠. 더 놀라운 건 디플로맷이라는 아시아 전문 외교 매체의 분석이었습니다. 실용주의와 전략성이 결합된 초정밀 외교 행위. 이런 표현까지 써가며 한국 외교를 극찬했어요. 저는 이 기사를 읽으며 소름이 돋았습니다. 외국 전문가들이 한국 외교를 이렇게 높이 평가할 줄 몰랐거든요. 이재명 대통령의 도쿄 먼저 방문은 워싱턴에 보내는 명확한 메시지였다. 한국이 더 이상 미국의 부속품이 아니라는 선언이었다. 디플로맷의 분석 중 일부였어요. 일본이 먼저였다는 사실 하나로 모든 해석이 달라진 거였습니다. 일본 네티즌들의 반응도 과거와는 차원이 달랐어요. 이런 한국 대통령은 처음 본다. 역사 문제에 매달리지 않고 미래를 보는 게 인상적이다. 17년 만에 공동 발표문이 나온 게 우연이 아니었구나. 이런 댓글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과거 같으면 한국 대통령 관련 기사에는 부정적인 댓글만 달렸는데 이번엔 완전히 달랐어요. 하지만 정말 놀라운 건 미국의 반응이었습니다. 카네기 국제평화재단에서 나온 분석 보고서를 보고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워싱턴보다 더 전략적이다. 한국은 독자적 궤도를 그리기 시작했다. 미국의 대표적인 외교 싱크탱크에서 이런 평가를 내린 거였어요. 보고서 내용을 자세히 보니 더욱 놀라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외교 순서는 우연이 아니었다. 일본을 먼저 방문함으로써 미국과의 협상에서 더 유리한 위치를 확보했다. 이는 한국이 전통적인 미국 중심 외교에서 벗어나 다원적 외교를 추구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미국 전문가들이 한국 외교를 이렇게 분석한 건 정말 드문 일이었어요. CNN에서도 특별 분석 프로그램을 방송했습니다. 전 세계 지도자들이 지금 한국을 주목하고 있다. 앵커가 이렇게 말하며 프로그램을 시작했어요. 출연한 전문가는 더욱 구체적으로 분석했습니다. 이재명의 노선은 감정이 아니라 계산이다. 매우 정교한 전략에 따라 움직이고 있다. 트럼프와의 회담에서 보여준 모습도 마찬가지다. 모든 게 계산되어 있었다. 이런 평가가 나온 거였어요. 워싱턴 포스트는 한 발 더 나아갔습니다. 회담의 진짜 승자는 한국이다. 이런 제목의 사설을 실었거든요. 내용을 보니 정말 놀라웠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위대한 친구라고 불렀지만 실제로는 한국이 트럼프를 친구로 만든 것이다. 한국의 외교 기술이 트럼프의 거래 기술을 압도했다. 미국 언론이 자국 대통령보다 한국을 더 높이 평가한 거였어요. 뉴욕타임스도 비슷한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한국식 외교의 승리라는 제목으로 특집 기사를 실었어요. 의자 하나, 만년필 하나, 피스메이커 한 단어가 회담의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놓았다. 이런 디테일한 준비는 한국 외교의 새로운 면모를 보여준다. 세계 최고 권위의 신문들이 한국 외교를 극찬한 거였습니다. 더 놀라운 건 유럽 언론들의 반응이었어요.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스는 한국 모델이라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작은 나라가 큰 나라와 대등하게 협상하는 방법을 한국이 보여줬다. 이는 다른 중소국들이 참고할 만한 모델이 될 것이다. 프랑스 르몽드도 비슷한 평가를 내렸어요. 한국의 외교는 예술에 가깝다. 강압이 아닌 설득으로 상대를 움직이게 만든다. 독일 슈피겔은 더욱 구체적으로 분석했습니다. 한국이 보여준 것은 21세기형 외교다. 군사력이 아닌 소프트 파워로 승부하는 새로운 방식이다. 전 세계가 한국 외교에 주목하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이런 반응들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이건 감정이 아니었다는 것을 말이에요. 완벽한 설계였던 겁니다. 일본 먼저 방문, 의자 거절, 만년필 선물, 피스메이커 발언 등등. 모든 게 계산되어 있었던 거였어요. 아시아의 한 작은 나라 싱가포르에서도 흥미로운 분석이 나왔습니다. 한국이 보여준 건 균형 외교의 진수다. 미국과 일본 사이에서 완벽한 균형을 잡았다. 호주 시드니 모닝 헤럴드는 더욱 직설적이었어요. 한국은 이제 지역 강국이다.
더 이상 미국의 보호를 받는 나라가 아니라 독자적인 외교를 펼치는 나라다. 심지어 중동의 알자지라까지도 한국을 주목했습니다. 아시아의 새로운 외교 강국 한국이라는 특집을 방송했어요. 전 세계 언론들이 동시에 한국을 주목하는 상황이 벌어진 거였습니다. 저는 이런 상황을 지켜보며 놀라움을 금할 수 없었어요. 과거에 한국이 이런 주목을 받은 적이 있었나요? 경제 발전이나 한류로 주목받은 적은 있었지만 외교로 이런 찬사를 받은 건 처음이었어요. 특히 미국 언론들의 반응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자국 대통령을 비판하면서까지 한국을 높이 평가한 거였거든요. 트럼프는 딜을 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한국에 당했다. 이런 분석까지 나올 정도였어요. 일주일이 지나자 더욱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각국 정상들이 한국과의 협력을 요청했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독일 총리실에서 한국 대통령실에 전화를 했다는 비공식 소식이 들렸습니다. 프랑스 대통령도 한국 방문 의사를 밝혔다고 해요. 심지어 캐나다 총리까지도 한국과의 외교 협력을 확대하고 싶다고 했다는 소식이었어요. 모두 한국의 외교 방식을 배우고 싶어 했던 거였습니다. 특히 트럼프와 성공적으로 협상한 비결을 알고 싶어 했어요. 국제외교학회에서도 한국 외교를 주제로 한 세미나가 잇따라 열렸습니다. 각종 세미나와 학회에서는 한국 외교의 새로운 모델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어요. 전 세계 외교 전문가들이 한국을 연구하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저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하나의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지도자가 아니라 설계자의 시선으로 회담을 바라본 것이 신의 한 수였다고요. 모든 것이 치밀하게 계획되어 있었던 거였어요. 일본 방문부터 시작해서 트럼프와의 회담까지 하나하나가 전체 그림의 일부였던 겁니다. 심지어 한국의 외교를 계산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감정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저는 20년 동안 외교를 분석해왔지만 이런 정교한 전략을 본 적은 처음이었어요. 한국이 보여준 건 단순한 협상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외교의 패러다임이었어요. 힘이 아닌 지혜로, 압박이 아닌 설득으로, 감정이 아닌 전략으로 상대를 움직이게 만드는 방식이었죠. 유튜브에서도 한국 외교를 분석하는 영상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의자 외교의 진실, 만년필이 바꾼 회담, 트럼프를 웃게 만든 한마디 같은 제목들이었어요. 조회수가 수천만을 넘나드는 영상들이 계속 나왔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한국의 외교 기술에 관심을 보인 거였어요. 댓글들을 보니 더욱 놀라웠습니다. 한국에서 외교를 배우고 싶다. 이런 섬세한 준비가 가능한 나라가 한국뿐일 것 같다. 작은 나라가 이렇게 할 수 있다니 대단하다. 전 세계인들의 찬사가 쏟아져 나온 거였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그들의 행동은 모두 계산되어 있었다는 것을 말이에요. 저는 너무 단순하게 봤던 겁니다. 한국을 작은 나라, 예측 가능한 나라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가장 전략적이고 예측 불가능한 나라였던 거예요. 한국은 전쟁 없이 전쟁을 이기는 나라였습니다. 총칼이 아닌 지혜로, 위협이 아닌 매력으로 상대를 굴복시키는 나라였어요. 그리고 그 모든 걸 전 세계가 인정하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저는 그 순간 확신했어요. 한국의 시대가 시작됐다는 것을 말이에요. 그날 회담이 끝나고 돌아오는 길에 저는 이미 무언가 달라진 걸 느꼈습니다. 공항에서부터 분위기가 남달랐어요. 각국 기자들이 몰려들어 있었거든요. 평상시 한국 대통령 관련 보도라고 해봐야 몇 줄짜리 기사가 고작이었는데 이번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뉴욕타임스 기자가 제게 다가와 물었어요. 이번 회담을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정말 트럼프가 저렇게 변할 줄 몰랐는데요. 워싱턴 포스트 기자도 비슷한 질문을 했습니다. 트럼프가 한국을 위대한 친구라고 부른 건 정말 예상 밖이었어요. 어떤 마법을 부린 건가요?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이미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그리고 곧바로 외신들의 헤드라인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CNN 이재명, 회담을 지배하다. BBC 트럼프조차 존중한 한국의 디테일. 로이터 한국 외교의 완벽한 승리. 가디언 작은 나라가 보여준 큰 외교. 프랑스 르피가로 한국식 외교의 예술. 독일 프랑크푸르터 알게마인의 21세기 외교의 새로운 모델.
전 세계 주요 언론들이 동시에 한국을 극찬한 거였어요. 저는 20년 동안 기자 생활을 하면서 한 나라가 이렇게 전방위적으로 찬사를 받는 걸 본 적이 없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미국 내부의 반응이었어요. 국무부 내부에서 나온 얘기를 들어보니 충격적이었습니다. 우리는 패배했다는 표현을 쓰지 않는다. 하지만 이번엔 졌다. 한 고위 관계자가 동료들에게 한 말이라고 해요. 국무부에서 이런 말이 나온다는 건 정말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미국 외교가들은 항상 자신감에 차 있거든요. 그런데 한국에게는 완전히 당했다고 인정한 거였어요. 일본 외무성의 반응도 흥미로웠습니다. 한 고위 관계자가 동료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부럽다. 저 정도로 준비됐으면 우리도 트럼프와 대등하게 협상할 수 있을 텐데. 일본도 한국의 외교 기술을 부러워한 거였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따로 있었어요. 유튜브에서 한국 회담 관련 영상들이 폭발적인 조회수를 기록하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트럼프 미소의 비밀 영상이 3천만 뷰를 돌파했어요. 의자, 만년필, SUV 분석 영상도 2천만 뷰를 넘었습니다. 한국 대통령이 트럼프를 웃게 만든 방법 영상은 아예 5천만 뷰를 넘나들었어요. 전 세계 사람들이 한국의 외교 기법에 열광하고 있었던 겁니다. 댓글들을 보니 더욱 놀라웠습니다. 한국 대통령이 진짜 대단하다. 트럼프한테 저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었구나. 작은 나라가 이런 걸 할 수 있다니. 우리나라 대통령도 한국에서 배워야겠다. 각국 네티즌들의 찬사가 쏟아져 나왔어요. 더욱 놀라운 건 각국 외교부에서 흘러나오는 반응들이었습니다. 유럽 주요국들에서 한국과의 고위급 접촉을 늘리려는 움직임들이 감지됐어요. 서방 외교가들 사이에서 한국 외교팀과의 교류를 확대하려는 분위기가 조성됐습니다. 심지어 평소 한국에 큰 관심을 보이지 않던 나라들까지도 접촉을 시도하고 있다는 얘기가 들렸어요. 전 세계가 한국의 협상 방식에 주목하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특히 트럼프를 상대로 한 그 놀라운 성과의 비결이 무엇인지 궁금해하는 분위기였어요. 국제외교학계에서도 한국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세계 주요 대학들의 국제관계학과에서 한국 사례를 연구 주제로 삼기 시작했다는 소식이 들렸어요. 외교학 분야의 학술 논문과 칼럼에서 한국 외교를 다루는 빈도가 눈에 띄게 늘어났습니다. 국제관계 전문가들 사이에서 한국식 협상 기법에 대한 관심이 폭증하고 있다는 분위기였어요. 전 세계 최고의 대학들이 한국 외교를 학문적 연구 대상으로 삼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저는 이런 상황을 지켜보며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저는 한국에 대해 얼마나 잘못 알고 있었는지 깨달았거든요. 한국이 보여준 건 단순한 협상 기술이 아니었어요. 완전히 새로운 외교의 패러다임이었습니다. 힘으로 누르는 게 아니라 지혜로 설득하고 위협하는 게 아니라 매력으로 끌어당기는 방식이었어요. 그리고 그 모든 게 치밀하게 계획되어 있었던 거였습니다. 일본 먼저 방문하기, 의자 거절하기, 만년필 선물하기, 피스메이커 발언하기. 하나하나가 따로 놀지 않고 전체 그림의 일부였던 거예요. 이재명은 말을 적게 했다. 그런데 전 세계가 다 들었다. 이게 진짜 리더십이구나 싶었어요. 큰 소리치고 위협하는 게 아니라 조용히 행동으로 보여주는 리더십이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국제외교 컨퍼런스에서의 반응이었어요. 각종 국제외교 컨퍼런스에서 한국 관련 세션들이 인기를 끌고 있다는 소식이 들렸어요. 외교 전문가들이 한국의 성공 사례를 분석하려는 움직임들이 활발해졌습니다. 한국식 균형 외교에 대한 관심이 학계와 외교계 전반에 확산되고 있다는 분위기였어요. 아시아 외교 포럼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한국식 균형 외교의 비밀이라는 세션이 가장 인기가 높았다고 해요. 심지어 아프리카 외교협회에서도 한국 외교를 벤치마킹하려는 움직임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전 세계가 한국에서 배우려고 한 거였어요. 저는 그때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그날의 의자 하나가 세계 질서를 흔들었다는 것을 말이에요. 단순해 보이는 행동 하나하나가 얼마나 큰 파급력을 가질 수 있는지 목격한 거였어요. 외교는 결국 디테일이었습니다. 작은 배려, 작은 제스처, 작은 선택들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들어내는 거였어요. 그리고 한국은 그 모든 디테일을 완벽하게 계산하고 실행해낸 거였습니다.
며칠 전만 해도 저는 한국을 작고 예측 가능한 나라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완전히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한국은 작지만 전략적이고 조용하지만 강력하고 겸손하지만 자신감 있는 나라였어요. 무엇보다 전쟁 없이 전쟁을 이길 줄 아는 나라였습니다. 총칼이 아닌 지혜로, 위협이 아닌 매력으로 상대를 움직이게 만드는 나라였어요. CNN의 한 앵커가 이렇게 말한 게 인상적이었습니다. 한국이 보여준 건 외교의 미래다. 21세기에는 이런 방식이 더 효과적일 것이다. BBC의 외교 전문 기자도 비슷한 분석을 내놓았어요. 한국식 외교가 새로운 표준이 될 수도 있다. 다른 나라들이 벌써 따라하기 시작했다. 정말 그랬어요. 벌써 몇몇 나라들이 한국의 방식을 따라 하려고 시도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렸거든요. 하지만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외교는 단순히 기법을 따라 하는 것으로는 안 되거든요. 깊은 전략적 사고와 치밀한 준비, 그리고 상대방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있어야 가능한 일이에요. 한국은 그 모든 걸 갖추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나는 그날 이후 모든 강의에서 한국을 먼저 언급하게 될 것이다. 외교를 가르칠 때, 협상을 설명할 때, 국제관계를 논할 때마다 한국 사례를 들게 될 거라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그만큼 완벽한 사례였어요. 작은 나라가 큰 나라와 대등하게, 아니 오히려 더 우위에 서서 협상하는 방법을 보여준 완벽한 사례였습니다. 한국은 이제 단순히 경제나 문화로만 유명한 나라가 아니었어요. 외교와 국제관계에서도 세계를 이끌어가는 나라가 된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점이 바로 그날 트럼프가 먼저 손을 내밀었던 그 순간이었어요. 저는 그 순간을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한국이 세계 외교사를 바꾼 역사적인 순간을 직접 목격한 증인으로서 말이에요. 이제 전 세계는 한국의 전략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 그 배움의 대열에 합류하고 있어요. 한국에게서 진짜 외교가 무엇인지 배우고 있습니다. 한국은 총칼 없이 세계를 움직였습니다. 위협 없이 존경을 얻어냈죠. 의자 하나, 만년필 하나, 그리고 한마디의 진심이 트럼프의 마음을 돌렸어요. 전 세계가 지금도 그 비결을 배우려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외교의 시대를 연 한국의 이야기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